61번 문제. 5개 소화전의 방수량과 방수 압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옥내와 같이 세트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내의 경우에 방수량 얼마였죠? 그렇죠. 130L/min 분당 130L씩 방사가 되어야 하며 방수 압력은 얼마였죠? 최저값이 0.17이었고 최고값은 같습니다. 0.7로 같다.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 소화전 같은 경우는 옥 내는 건물 내에 방수구가 있고 옥 외의 경우에는 건물 밖에 방수구가 있기 때문에 옥 외의 경우가 훨씬 방수량도 많고 방수 압력도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의 경우에 방수량은 350 그리고 방수 압력의 최소값은 0.25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상 0.25가 되겠습니다. 0.7MPa 이상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따라서 감압 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나 감압을 어떻게 시킬까요? 압력을 어떻게 떨어뜨려야 됩니까? 그렇죠. 배수를 하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 문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온의 양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라는 것은 간열체가 없는 경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방수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개념으로 방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구역이 있으며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방호구역의 경우에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방수구역의 경우에는 위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처럼 개방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이때 방호구역은 한 개의 유수검지 장치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수구역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유수검지 장치의 종류가 다르죠. 유수검지 장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계소화 설비실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알람 밸브와 건식 밸브 그리고 준비 작동식 밸브가 있습니다. 3개 전부 다 물의 흐름을 검지하는 장치인데 이 하나의 밸브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우리는 방호구역이라고 하고 방수구역의 경우에는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타입이 딱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일제 개방 밸브가 있었습니다. 이 일제 개방 밸브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우리는 방수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를 구분을 하시고 경계구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탐 설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탐 설비가 화재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하고 그리고 유효하게 제어하는데 이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는 경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의 기준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준점의 개수는 몇 개? 30개이다.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 헤드 개수에다가
1.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 계산에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 수원의 양 계산식이 있습니다. 루트가 들어가 있는 계산식으로 매우 복잡하죠. 이 계산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원의 양을 구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0m의 세제곱이 어디서 나왔냐면 스프링클러의 방수량, 개당 방수량은 얼마였죠? 맞죠? 80이죠. 분당 80m인데 한 개당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초기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20분이라고 했습니다. 곱하면 28에 16, 공이 2개 붙게 되겠죠. 단위는 리터가 됩니다. 분은 없어지죠. 그래서 개당 1600리터의 수원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1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1.6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개수를 곱하면 필요한 수원의 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 즉 일제 개방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장소는 무대부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이런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30개, 30개이다. 앞에는 30개 이하를 의미하고 뒤에는 30개 초과이다 라고 이하하고 초과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3번 문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 장치, 이거 우리 뭐라고 했죠? 밸브라고 했습니다. 종류는 3가지, 건식과 습식, 그리고 준비 작동식이 있었습니다. 바닥 면적 기준이 나와 있는데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3000을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자, 우리 학교 실습동을 떠올리시라고 했습니다. 실습동. 자, 우리 실습동 몇 층입니까? 그렇죠. 5층이죠. 경계구역의 면적 얼마였죠? 60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600을 곱하면 얼마? 3000제곱미터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3000을 외우실 때 우리 실습동의 층수와 경계구역의 면적을 가지고 3000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 장치, 즉 밸브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라 라고 해서 좋은 말이 나와 있죠. 자, 64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를 적으시오.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방수구역이라고 했고 이때 사용되는 밸브가 일제 개방 밸브라고 했습니다. 개방형이 어떤 타입이죠? 그렇죠. 가멸체가 없는 타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 개수를 제한을 해야 되겠죠? 몇 개로 제한하면 됩니까? 그렇죠. 50개 이하로 제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2개 이상으로 방수구역을 나눌 경우에는 50을 2개로 나누니까 25개. 이렇게 25개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최대 헤드의 개수를 50개로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균일한 방수 분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드가 50개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의 일제 개방 밸브로부터 각 50개의 헤드로 물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달되는 소화수가 50개 이상의 헤드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헤드마다 적정 방수량과 방수압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되지 않게 되면 특정 지점에서 살수 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해당 지점에 화재가 난 지점이라면 당연히 화재 제어 및 진압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50개로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수구역 내에 헤드가 너무 많을 경우 많은 양의 수원이 필요해지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5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적으시오.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설명인데 전에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죠. 조기에 빠르게 반응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했습니다. 이 조기 반응형 헤드의 경우에는 빠르게 가멸, 열이 감지되기 때문에 헤드가 빠르게 개방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재가 급격히 커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거나 혹은 제실자, 사람이 되겠죠. 피난 안전이 중요한 경우에 이때 조기의 화재를 제어하기 위해서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헤드의 경우에는 빠른 소화수 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습식 설비를 사용합니다. 이때 습식 설비라는 건 뭐냐면 습식 밸브를 그려볼게요. 세모를 그리고 안쪽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물이 차 있다는 표시입니다. 1차 측 배관에도 가압수가 차 있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2차 측에도 가압수가 차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습식 설비. 따라서 간열체가 열을 감지해서 탈락이 되면 바로 방수가 된다. 조기 반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었죠.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위험도가 높은, 즉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화재가 급격히 커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되겠죠. 노유자 시설이나 숙박시설, 그리고 병원이 있는 입원실의 경우에는 특성상 피난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피난이 어렵다. 이렇게 제실자의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피난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조기 반응형이다. 66번 문제. 다음 설명을 읽고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적으시오.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내용이고 설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프링클러 헤드는 살수 및 가멸, 열을 감지하는 것이죠.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좋은 말입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와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외에는 방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설비는 하향식 헤드를 써도 되지만 나머지는 방향식 헤드를 써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동파 방지를 위해서. 방향식 헤드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교차 배관으로 물이 공급이 되면 가지 배관 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결론은 헤드로 물이 살수가 됩니다. 그런데 물줄기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수 방향을 가지고 상향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반대로 하향식 같은 경우는 교차 배관으로 물이 들어가면 헤드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살수되는 방향이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향식 헤드라고 합니다. 물론 상향식 헤드도 디플렉터 때문에 물이 부딪히면 아래로 물이 쏟아집니다. 결론은 물은 둘 다 아래로 쏟아지지만 살수 방향이 위와 아래 두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상향식 또는 하향식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밸브를 닫고 유술검지 장치 쪽에서 배수 밸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배관 내에 물이 전부 빠지게 되는데 상향식 같은 경우는 자중에 의해서 물이 전부 다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전혀 물이 남지 않습니다.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배관 내에. 하지만 하향식을 보면 신축 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 구부러진 부분에 물이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어떻다?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와 부합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1차 측 배관과 2차 측 배관 모두 물이 차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실게요. 습식과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에는 이 두 가지는 하향식으로 설치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2차 측 배관의 물을 빼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비에 하향식을 쓰게 되면 어때요? 배수가 잘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설비 외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쓰게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헤드의 방향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향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진다. 결론은 겨울철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번 문제. 소화 수조와 저수조의 저수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설 부분에 저수량 공식이 나와 있는데 저수량은 단위수에다가 20세제곱미터를 곱하면 됩니다. 즉 한 단위마다 부피가 20세제곱미터이다. 저수량이 한 단위마다 20세제곱미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위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소방 대상물, 이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연면적은 고정값이죠. 기준 면적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건물의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것의 절반, 15,000의 절반은 얼마죠? 그렇죠. 7,5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 값을 우리가 기준값으로 합니다. 기준 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가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전부 다 얼마로 한다? 12,500제곱미터로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7,500과 12,500제곱미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기준 면적을 7,500으로 12,500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준 면적이 작죠. 기준 면적이 작다라는 것은 자, 이 단위수의 값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수가 커지면 당연히 저수량도 많이 확보를 해야겠죠. 이렇게 저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경우는 1, 2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피난층이라고 하면 보통 몇 층이 피난층입니까? 그렇죠. 1층이 피난층이 됩니다. 근데 1층과 2층이 15,000이라는 것은 피난층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이 1층과 2층에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초기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면적을 작게 해서 저수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전부 다 얼마? 12,500이다. 근데 단위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 값을 자연수로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3.4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위수를 소수점 이하의 값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절상하게 됩니다. 즉, 다단위로 계산을 하고 여기에 20을 곱해서 80m의 세제곱을 저수량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80 이거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기타의 경우가 되겠고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이것의 얼마? 절반 7,500제곱미터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20세제곱미터를 곱해서 저수량을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수량을 여러분들이 부피라고 보시면 되고, 부피의 단위는 길이의 세제곱이 되겠죠. 68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소와 수조 또는 저수조에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흡수관 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흡수관 투입구와 채수구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고 건물 밑에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에는 구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수조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우리는 흡수관 투입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수조에 물을 라인을 하나 넣어서 밖으로 빼서 구멍을 하나 만듭니다. 이 구멍을 우리는 채수구라고 합니다. 이 흡수관 투입구와 채수구의 역할은 뭐냐면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니까 소방관이 소방 펌프차를 타고 오겠죠? 이 소방 펌프차에는 뭐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있겠죠?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의 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을 소방차로 끌어와서 써야 되겠죠. 따라서 이 채수구와 소방차를 연결을 하고 물을 소방차 쪽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흡수관 투입구 쪽을 통해서도 어디로? 소방차 쪽으로 물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흡수관 투입구가 1개 이상인 경우와 2개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이 80세제곱미터입니다. 앞에서 저수량 구할 때 4개에다가 20을 곱하면 80이다 라고 했죠? 80이 기준이 됩니다. 즉 부피가 80세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이 흡수관 투입구를 1개 이상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죠. 당연히 건물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을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건 볼게요.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 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흡수관 투입구가 보통 구멍하면 동그라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각형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원형인 경우에는 직경으로 표시를 하고 직경이 0.6m 이상이다. 사각형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0.6m로 하고 이 0.6m 이상이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구멍의 형태가 사각형인지 구멍의 형태가 원형인지에 따라서 어쨌든 값은 똑같습니다. 0.6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요 수량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80이라고 했습니다. 8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9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 기동형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동형 수압 개폐 장치라는 건 뭐냐면 압력 챔버를 의미합니다. 압력 체인버를 의미한다. 자, 기동장치라는 것은 펌프를 기동하거나 정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뭘 설치한다? 그렇죠. 충압 펌프를 설치한다. 답이 충압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수기실에 보시면 펌프가 2개 있습니다. 펌프가 굉장히 큰 펌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조금 작은 펌프가 하나 있죠, 옆에. 이 큰 펌프를 우리는 주펌프라고 하고 이 작은 펌프를 우리는 충압 펌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압력을 보충한다. 압력 보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펌프가 하는 일은 실제로 소화수를 방수구로 보내는 역할이 주요 역할입니다. 그런데 기동점이나 정지점에 따라서 주펌프가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압펌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고 충압펌프가 기동을 하며 실제 화재가 났을 때는 주펌프가 소화수를 방수구 쪽으로 보내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시면 충압펌프를 설치하는 목적은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의 압력을 보충한다라고 해서 충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옥내소화전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압력 체인버의 각군 명칭을 볼 수 있는데 압력 체인버가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상단에 보시면 압력 스위치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주펌프의 압력 스위치고 한쪽은 충압펌프의 압력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압력 스위치에는 디프점과 레인지점을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인지점은 펌프의 정지 압력을 세팅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지 압력까지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펌프가 정지를 하게 되고 디프점이라는 것은 디퍼런스의 약자입니다. 차이값이 되겠습니다. 차이값. 그럼 뭐의 차이값일까요? 펌프가 기동을 해서 정지를 하겠죠. 즉 기동점에서 정지점 사이의 차이값을 우리는 디프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디프와 레인지를 통해서 정지점과 기동점을 세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압력 체인버의 하단에 보시면 배수 밸브가 있어서 물을 배수할 수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압력계가 있어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압력 체인버가 과압이 됐을 때 압력을 뺄 수 있는 안전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과압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안전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압력 체인버 쪽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이때 쓰이는 게 개폐 밸브, 물이 들어오거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폐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 디프점하고 기동 압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을 하나 그리시고 여기가 주펌프의 기동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주펌프의 기동점 그리고 위에가 주펌프의 정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값을 우리가 차이값이니까 디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디프점은 정지 압력이 큰 값이죠. 큰 값이기 때문에 정지압에서 기동 압력을 빼주면 디프점이 되고 기동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동 압력은 정지에서 이 디프점을 빼주면 됩니다. 어찌됐든 펌프의 운전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주펌프 기동에서 주펌프 정지할 때까지 이 범위가 운전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주펌프의 정지점은 펌프의 양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펌프의 양정이 80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100으로 나누면 우리가 메가파스칼인 압력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0.8이죠. 즉 0.8 메가파스칼이 이 주펌프의 정지점이 된다. 0.8이 되면 펌프가 멈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동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연 낙차압이라는 것은 건물의 높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 낙차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압이 됩니다. 압력이 생기죠. 따라서 건물의 높이에다가 0.2 메가파스칼을 더하면 옥내소화전인 경우에는 0.2,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0.15를 더하면 됩니다. 이 0.2나 0.15는 마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 마찰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0.2를 기동점에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그 건물의 높이가 만약에 30m 건물이다 라고 하면 0.3메가파스칼의 자연 낙차압을 가지고 있고 건물은 여기에다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면 0.2를 더해서 0.5메가파스칼을 주펌프의 기동점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즉 주펌프는 0.5에서 기동을 하고 그리고 0.8이 되면 정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펌프를 대신해서 충압펌프가 기동하고 정지하려면 충압펌프의 기동점은 주펌프보다 0.05 높게 하고 그리고 정지점은 주펌프보다 0.05 낮게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충압펌프의 정지점이 있고 안쪽에 충압펌프의 기동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 다음 설명을 읽고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을 적으시오.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 하나 그렸었죠. 주펌프가 기동을 하고 주펌프가 정지를 하는데 충압펌프가 주펌프를 대신해서 작동이 되려면 주펌프의 기동점보다 0.05 높게 충압펌프의 기동점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주펌프의 정지점보다 0.05 낮게 충압펌프의 정지점을 세팅하면 충압펌프가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물어봤고 자연 낙차압보다 적어도 얼마? 이 값을 우리는 마찰이라고 했죠. 마찰을 고려해서 크게 잡아줍니다. 옥내였을 때는 얼마라고 했죠? 0.2 메가파스칼 크게 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답은 0.2 메가파스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